제 호적에서 아들 이름을 지워버리려던 날, 남편의 서랍에서 덜컹거리는 철제 상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손이 비틀린 사람처럼 덜덜 떨리더니 오래된 종이 냄새가 제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 봉투 하나가 제 분노를 비웃는 듯 입을 벌렸고, 그 순간 저는 제가 믿어온 40년의 이야기가 허술한 실밥처럼 풀려나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60대 후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젊을 때부터 반듯하게 살려고 애썼고, 남편 영수와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잔잔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울고 불고 하던 그 해 여름,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고 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름표만 내걸린 작은 사무실에서 서류 몇 장의 도장을 꾹꾹 눌러 찍고 나온 뒤 우리는 갓난아기였던 준호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선물하신 기적이라고 믿었고, 남편의 등 뒤로 멀어져가는 불안과 의심 같은 감정들은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간은 성실하게 흘렀습니다. 저는 학교 앞 분식집을, 남편은 구청에서 근무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준호는 저희 부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첫 손님에게 주는 따뜻한 어묵 국물처럼 제 가슴은 늘 아들 생각으로 데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귀가가 잦아졌습니다. 야근이 많아졌다며 지친 표정으로 들어와서는 샤워를 길게 하고 핸드폰을 베개 밑에 넣고 잤습니다. 저는 멍하니 천장을 보며 제 마음속에 내리지 못한 결론들을 쌓아두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다 지나갈 거라고, 저는 제 삶을 달래는 말들만 골라 들었습니다. 그러던 해 겨울, 남편은 갑자기 쓰러졌고 몇 달을 병원과 집을 오가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마음과는 달리 분주했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빛으로 조문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검은 코트를 여미고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던 장면이 아직도 제 눈앞에 선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참담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남편의 동료였다고. 혹시 그 여자가 그 여자냐고. 오래전부터 소문이 있었다고. 저는 귓속이 울리는 듯 했지만 그저 고개를 젖혔습니다. 그런 소문쯤은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여겼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저는 상처난 마음을 주무르듯 집안 곳곳을 닦아냈습니다. 그러나 닦으면 닦을수록 손끝에 묻어나는 건 먼지가 아니라 남편의 비밀 같았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메모지에 적힌 호텔 이름, 카카오 열매 그림에 과도한 스티커가 붙은 봉투, 그녀의 것으로 짐작되는 머리끈 하나가 서랍 어귀에서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가슴은 하나의 문장만을 세게 집요하게 되뇌었습니다. 그 여자가 맞구나. 저 여자가 우리 집까지 기어 들어왔었구나.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킬 단어들을 잃은 채 냉장고를 열고 닫고 물을 마시고 또 마시다가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그 즈음 성인이 된 준호는 제게 낯선 요구를 꺼내놓았습니다. 친생에 대한 서류를 찾아보고 싶다며 출생 기록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꺼풀을 감고 마음속 골짜기마다 메아리치는 거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 삶 전체에 관한 부정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아직 식지 않았는데 제 품에서 자란 아들이 제가 아닌 누군가를 향해 손을 뻗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겨우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상간녀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텅 빈 집에서 웃지 않는 가족 사진들, 사일을 지나며 증거라 여긴 것들을 모았습니다. 통화 기록에서 반복되는 번호, 카드 결제, 명세서에 찍힌 식당들. 출장을 간다며 집을 비운 날짜들과 겹치는 모텔 영수증. 장례식장에서 제 앞을 스쳐 지나간 그 여자의 이름표. 그 이름은 정희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며 차가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처럼 제 열기를 무력화시키려 애썼습니다. 변호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제 마음속 판결문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날 밤 빈 소파에 앉아 저 혼자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제가 옳은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외롭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스스로에게 더 매서워졌습니다. 그 외로움조차 이겨낼 만큼 상처가 깊다고 되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훗날의 명예회복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한을 풀었다며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중간 훅을 하나 더 고백하자면 저는 그때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이 없는 휴대폰을 쥔 사람처럼 저는 앞으로만 걸어갔습니다. 복도로 내리쬐는 형광등 불빛은 노랗게 떨렸고 제 그림자는 길고 얇게 늘어져 저를 쫓아왔습니다. 누구도 제 걸음을 대신 멈춰줄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갈등은 외부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폭풍이 아니라 안쪽에서 긴 시간 동안 누적되는 습기 같은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준호의 눈빛으로 제 손등에 생긴 주름으로 쓸쓸한 식탁 위 차가운 밥그릇으로 그 습기를 체감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첫 공판이 열리던 날, 저는 법원 청사 앞에서 재에 둘러쳐진 바람막이처럼 무감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서류들이 낯선 단어들로 재배열되어 낭독되는 동안 제 귀에는 과거의 30년이 압착된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다짐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끝까지 가겠다고 제 삶을 훼손한 대상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으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준호는 더 멀어졌습니다. 저를 피해 다니는 기척이 분명했습니다. 일정은 슬쩍 비밀이 되었고 전화를 받지 않는 시간대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정희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 가슴은 쪼개진 자갈처럼 무뎌지면서도 아팠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잔인한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호적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망설임이 없는 척하며 주민센터를 찾던 날,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번호표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사람을 서류로 자르는 일의 잔혹함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제가 여기까지 밀려온 사정을 떠올리며 손을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흉볼 것이고 누군가는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삶의 주인은 여전히 저 자신이라는 걸 저는 내내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본격적인 유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책상 서랍에서 수첩들이 쏟아져 내렸고 먼지 밴 공기 속에서 오래된 종이 특유의 단내가 돌았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처럼 숫자와 일정이 빼곡한 수첩 사이에 한쪽 모서리가 다른 갈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송글씨로 어지럽게 적힌 몇 줄, 도무지 읽어낼 수 없는 사인들, 스탬프가 군데군데 찍힌 서류 더미. 제 손끝은 서류 사이를 더듬다가 제 심장을 한낮의 창처럼 뜨겁게 드는 단어를 마주했습니다. 입양, 보호소, 대리서명, 그리고 정희. 그 봉투 속에는 준호의 출생과 입양 경위를 둘러싼 문서가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펼쳐 읽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란 칸은 공란이었습니다. 대리 보호자란 칸에는 정희라는 이름이 있었고 서류 하단에는 남편이 남긴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출생 직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비 영수증, 매달 일정액을 보호소 명의로 이체한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한 장,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과 준호는 혈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퍼즐 조각들이 폭설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를 향해 고개 숙였던 그녀는 아이의 친모가 아니라 서류에 적힌 그대로 보호소에서 아이를 임시로 보호했던 담당자였습니다. 남편의 급작스러운 발걸음들, 제가 오해했던 늦은 귀가들은 그 시기 보호소 지원과 법적 절차, 그리고 성장한 준호에게 진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논의했던 자취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붙잡고 흔들던 분노의 멱살에서 제 손을 뗐습니다. 제 손목 아래 붉은 자국처럼 찍힌 맹목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제 심장이 한 번 더 꺼졌습니다. 저는 소송 중이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이라고 적힌 그 팩스 표지장이 제 집 팩스함에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법복을 입은 누군가에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셔츠를 내민 셈이었습니다. 저는 뒤늦은 참회에 휩싸였습니다. 머리를 박고 울고 싶은 심정으로 소파에 앉아서 밤을 새웠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가 참담해졌습니다. 분노를 증거라고 이름 붙이고 상처를 정의로 착각하는 동안 저는 가장 가까운 진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은 누구의 변명도 아니고 드라마의 장치도 아니고 오래된 봉투 속에서 저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을 빛들처럼 훑었습니다. 남편의 캐비닛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날짜마다 탁자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속도, 분식집 한 달 매출, 제 생일에 선물하려고 모아둔 돈, 그리고 어느 페이지엔가 보호소의 상황에 대한 메모가 있었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오면 내가 앞에 서겠다. 저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남편이 왜 어떤 날에는 늦었고 왜 전화기 화면을 아래로 엎어두고 잠들었는지 모든 해명이 제 귀에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용서한다거나 저를 정당화한다거나 그런 화해의 언어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착시 속에 갇혀 있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곧장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제가 오해했던 모든 부분을 문서화해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이미 낙인처럼 찍힌 단어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제 진술은 첫날의 분노만큼이나 집요한 의심 속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망가뜨린 것을 제 손으로 조금이라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만나자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어떤 생각으로 살았고, 왜 그렇게 성급했는지, 무엇을 오해했고 무엇을 바로잡았는지 최대한 차분한 문장들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호적 파기를 행정 창고 앞에서 뒤로 미루어 두었던 제 발걸음처럼 저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눌러 담았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유품 정리에서 찾은 서류 사본을 곱게 끼웠습니다. 저는 이 편지가 제게도, 준호에게도, 그리고 정희에게도 새로운 질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가족의 조건이 무엇인지, 피와 종이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제가 품고 있던 답들이 틀렸다면 어디서부터 다시 쓰면 되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정희에게도 사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제 표정, 소장에 적힌 거친 언어들, 서류철을 덮으며 제가 자신에게 쏟아부은 분노의 잔을 생각하면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금전적 보상과 함께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서를 첨부했습니다. 그 편지가 그녀의 마음 어디에 놓일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누군가의 명예를 돌려놓는 일은 적어도 저의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 제 손으로 벌인 일을 제 손으로 원상복구하려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시간은 준호를 다시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문 앞 골목길을 스치는 발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무심코 현관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가 보낸 편지를 읽어 주었기를, 유품 정리에서 찾은 서류들이 그의 상처를 더 깊게 긁지 않기를, 그러나 언젠가는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자를 하나 더 놓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아픈 마음이 천을 잃지 않도록, 상한 자존심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지 않도록 저 자신을 조심스럽게 감시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햇빛이 부엌 바닥에 가만히 눕던 시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싸움에서 진실로 얻고 싶었던 것은 상대의 패배가 아니라 저의 오만을 낮추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을 향한 오해, 정희를 겨냥한 소송, 준호에게 던졌던 호적 파기의 칼날, 그 모든 건 제 안에 쌓여온 상처들이 모양을 바꿔 세상으로 튀어나온 그림자였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를 거둬들여 제 안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후회는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는 이제 저를 찢어놓는 칼날이 아니라 다음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딛게 하는 불빛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직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세상에도, 준회에게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진짜 싸움은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서 벌어집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결론부터 내리는 성급함이 얼마나 잔혹한 비수를 만드는지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상간녀, 소송이라는 표제어가 제 삶의 맨 앞장을 차지했던 지난 시간 동안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뒤늦은 참회가 밀려오던 그 새벽, 저는 유품 정리에서 찾은 봉투 하나가 제 소송 서류 100장보다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적 파기라는 다짐 앞에서 멈칫거린 제 발끝처럼 때로는 서류 한 장을 덮어두는 신중함이 한 가정을 구할 수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이름으로 쓰인 이 문장을 남깁니다. 진실을 확인하지 않은 확신은 언제나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분노를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 더 사실을 확인하시겠습니까?